아, 아, 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권이죠. 1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권에 생명과학은 기니까 그냥 생물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생물1에 1권의 10페이지 생물의 특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좀 일단 중요한 부분은 줄을 치면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필기를 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물의 특성인데 그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는 방법이죠. 생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7가지, 8가지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 실제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직접 출제된 적은 없고 앞으로도 출제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기본 이론으로서 공부하셔야 되고, 문제는 바이러스죠. 뒤쪽에.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물질이라고 그 생물학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생물의 특성도 갖고 있고 생물이 아닌 특성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감염해서 기생하는 대상을 숙주라고 하죠. 숙주 세포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생물의 특성을 갖습니다. 근데 숙주 세포를 벗어나게 되면 그냥 무생물이거든요. 그냥 결정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오히려 바이러스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사성 테마로도 제가 제일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네. 올해 출제되지 않을까 했더니 좀 엉뚱하게 프라이온, 광우병 관련된 게 출제가 됐고요. 근데 바이러스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질병들이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항생제를 개발을 할 때 사람의 병을 일으키는 건 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인데, 박테리아는 크기도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항생제가 공격할 수 있는 타겟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박테리아제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죠. 박테리아 때문에 인류가 전멸하는 그런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바이러스는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의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타미플루 정도?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란 측면에서도 중요한 게 항박테리아제 관련 특허하고 항바이러스제 관련 특허는 그 시장 가치로 따졌을 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특허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시생물에서는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특성에 맞춘다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는 좀 주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교재를 보시면 생물의 특성은 아주 쉽습니다. 이거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보고서 이런 게 있었지 기억하실 정도면 되고요. 좀 말씀드리는 것만 줄을 긋고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1번 아래쪽에 1번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줄 그으시고 한 4줄 내려가서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 그 다음에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다. 그 세포가 중요한 이유는 생명체가 세포에서부터 진화를 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이 있어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에 내부에 아무리 좋은 영양물질이나 아니면 유전물질이 있어도 생명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그 생물의 특성 구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개체 유지 특성하고 종족 유지 특성인데, 생명체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물질 대사나 발생과 생장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생태계에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내 자손을 남기죠. 그리고 진화하고, 이런 부분은 종족 유지 특성입니다. 가볍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좌측으로 오셔서 단세포 생물 줄 그으시고,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장균이죠. 그 다음 아래쪽에
2번 다세포 생물 줄 그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 줄 아래 유기적으로 몸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명체는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해왔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포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부분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서로 협업을 하고, 만약에 인간이란 유기체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세포가 너는 인간한테 해로워, 그러니까 자살을 해. 그러니까 세포 사멸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자살을 해라는 명령을 내리면 세포는 그냥 꺼리낌 없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기체를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줄 치실 부분이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룬다. 조직의 개념은 아셔야 되죠. 그래서 모양이 유사하고 기능이 같은 것들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포들이 모인 것을. 그 다음 줄 치실 게 특정한 기능을 하는 기관. 기관은 뭐 폐, 심장, 뭐 콩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합니다.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특정한 기능을 하고요. 아랫줄에 여러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 그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고, 우측에 조직 부분이 있는데 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의 모임, 동물, 상피 조직, 신경 조직,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줄을 그으시고 별표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출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두 문자로 암기를 했는데요. 동물 세포는 딱 4가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피 조직, 그 다음에 결합 조직, 그 다음에 근육 조직, 신경 조직인데, 문제는 이 결합 조직입니다. 결합 조직은, 이건 근육, 신경, 상피인데, 나머지 조직은 전부 다 결합 조직에 집어넣습니다. 생물학에서.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개가 아니면 다 결합 조직이거든요. 그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좀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기출됐고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우측 아래에 다세포 생물의 구성 단계, 뭐 식물은 모르셔도 되고 동물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가 되죠.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테마,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는 줄 그으시면 생물은 외부에서 받아들인 물질을 다른 물질로 합성하거나 분해하는데, 아랫줄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생명체 내의 모든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입니다. 이거는 영양분을 얻어서 영양 성분을 깨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몸의 구성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작은 분자에서부터 큰 분자를 만드는 것, 다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거나 깨지는 거죠. 그게 전부 물질 대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물질 대사의 구분, 줄 그으시면 작고 간단한 물질을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동화작용. 탄소 동화작용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광합성이고,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를 만들면서 그 안에 결합의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고요. 반대로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를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 에너지를 꺼내 쓰는 게 이화작용입니다.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끝에 동화작용에는 광합성, 단백질 합성 등이 있고, 광합성은 아실 거고, 단백질 합성은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우리 몸 세포들이 합성을 할 수가 있죠. 그 아미노산들을 쭉 결합해서 합성을 하고요. 그럼 반대로 이화작용에는 세포 호흡, 소화 등이 있다. 예, 세포 호흡은 그 영양물질을 분해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서 세포가 사용하는 것이고, 소화는 당연히 뭐 아시겠죠? 그럼 다음 줄 뭐 같은 내용인데,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되고 저장되고,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러니까 쉬운 부분이니까 쭉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그림도 한번 보시고 동화하고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서로 반대된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네, 우측 아래쪽에 탄소 C14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출에도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탄소를 C14, C14로 표시한 까닭은 맨 마지막에 방사선 물질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 부분인데 탄소는 그 C12가 기본이죠, 대부분. 근데 C14는 방사성 동위원소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방사선을 냅니다. 근데 C12는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죠. 생체 내에서 돌아다녀도. C14는 감광지를 대면 거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C14를 사용한다. 가볍게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고요. 세 번째,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1번, 자극에 대한 반응, 빛, 온도, 접촉. 외부에서의 자극이죠. 빛이 밝아지면, 눈이, 고양이 눈이 작아진다든지, 온도가 높아지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생체가 반응을 하죠. 그 다음에 줄 그으시면 환경 변화를 체내외의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하고 아랫줄에 어두운 곳에서 고양이의 동공이 커지는 것, 그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2번 항상성. 항상성은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뒤쪽에 체온, 혈당량, 삼투압과 같은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체는 노력을 합니다. 온도가 변해도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혈당이 너무 높으면 건강에 해롭죠.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피에 돌아다니는 당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인슐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 다음에 삼투압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을 많이 마시면은 몸 안에 수분이 너무 많아도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배출시키죠. 그래서 아래쪽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4번, 발생과 생장을 한다. 발생하고 생장은 약간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줄을 그으시면 발생은 우측에 수정나는 하나의 세포, 그 다음 중간에 세포 수가 증가, 마지막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져 여러 조직과 기관을 형성함으로써 완전한 하나의 개체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발생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생장, 그래서 몸의 크기가 커지고 무게가 증가하여 성체로 자라는데 까지를 보시면 되고요. 발생은 일단 수정란에서 아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분화라는 부분을 포함하거든요. 수정란은 하나의 세포인데 이게 2개로 분열하고 4개로 분열하고 계속 분열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제 우리 분업을 하자, 역할을 나누자 해서 어떤 세포는 근육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신경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간의 세포가 되고 역할들이 나눠집니다. 이런 부분이 나눠지는 게 이제 발생에 포함이 되고요. 근데 아기도 그 몸의 모든 조직들이 크게 생장하진 않았지만, 커지진 않았지만 다 기능을 갖추고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발생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분화보다는 몸이 커지는 현상, 그 부분이 생장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단어 뜻을 약간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성장이 있죠. 성장. 생장 말고 성장. 성장은 생물학에서는 정확히 생장이란 단어를 쓰고요. 성장은 약간 정신적인 성숙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생장이 정확한 단어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야 확장 이 부분은 X표 하시면 되고요. 보실 필요 없고요. 5번에 생식과 유전이 일어난다. 줄 그으시면 첫 번째 생식, 두 번째 줄에 자손을 만드는 현상을 생식, 그 다음에 아랫줄에 아메바,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세포분열, 그 다음에 우측에 무성생식. 너무 빠른가요?
그다음에 호랑이와 같은 다세포 생물, 그다음에 아랫줄에 생식세포의 결합, 그다음에 유성생식. 그다음 2번 유전은 둘째 줄에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을 유전. 생식은 일단 자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생식입니다. 유성생식이 있고 무성생식이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성생식만 생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손을 남겨서 계속 그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것, 내 유전자가 전달이 돼서 개체가 죽지만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생식이죠. 그래서 무성생식, 유성생식이 있다는 거는 아실 거고, 우측에 무성생식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분열법하고 출합법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열법은 세포가 커진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잘라져서 두 개로 나눠지는 게 분열법이고요. 출합법은 세포가 성장한 다음에 이렇게 작은 세포가 나와서 얘가 점점 커져서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출합법입니다. 그래서 무성생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아시면 되고요. 여기 표현에 효모는 출합법으로 번식한다고 돼 있는데 좀 틀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효모는 출합법으로 번식하는 효모도 있고, 그 다음에 분열법, 두 개로 이렇게 동일하게 쪼개지는 방식으로 분열하는 효모도 있습니다. 효모는 생물학에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가볍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유전은 쉽게 아시겠죠. 유전 형질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다음 14페이지에 1번 적응 줄 치시면 생물이 서식 환경에 알맞게 우측에 변화하는 현상. 2번 진화, 생물이부터 둘째 줄까지 쭉 줄을 그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응하고 진화는 좀 두 개를 명확히 나누기 좀 힘듭니다. 적응이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외부 환경에 맞추는 게 적응인데 그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 진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명백하게 구별하기는 힘들고요. 우리 시험에서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좀 약간 다른데 구별하기 힘들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여러 환경 요인에 대한 적응의 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별표해 놓으시고, 이 지문들이 기출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를 좀 암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출문제, 생태 쪽에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일단 별표해 놓으시고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기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측 아래 적응과 진화의 관계에서 줄 그으시면 진화, 세 번째 줄, 진화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집단의 유전자 빈도가 달라진 것, 유전 형질의 변화와 종 분화까지도 포함한다. 적응은 좀 애매하지만 진화라는 것은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돼야지 진화죠. 나만 변화하는 건 진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고 계속 전달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유전자하고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는 계속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유전자의 빈도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유전 형질도 변화하고, 종 분화는 뒤쪽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이제 한 개의 종이 여러 개의 종으로 나눠지는 현상입니다. 그건 유전자가 변화해야 가능하죠.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다음 좌측으로 다시 오셔서 그 갈라파고스의 핀치새 사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얘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해놓으시고 사진들을 한번 봐두시고, 갈라파고스 군도가 이제 군도니까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핀치새들이 가서 적응을 했죠. 근데 서로 왕래하기엔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그 섬 안에서만 독자적으로 진화를 했는데 그 섬의 먹이가 뭔지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는 시험에 좀 잘 나오거든요. 생물학 일반 시험에서.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한 대표적인 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제 시험과 관계 있는 부분이 되겠죠. 15페이지의 바이러스는 살짝 어렵습니다. 보시면 일단 줄부터 그으시면 위쪽에 첫 번째 줄에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 내에서만 증식하고 숙주 세포 밖에서는 비생물과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밖에 나오게 되면 무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바이러스에는 일부 생물적 특징이 있지만 비생물적 특징도 있으므로 생물과 비생물의 경계에 존재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생물학계 이론이 없습니다. 무생물이야 생물이야 싸우지 않죠. 그냥 중간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측의 바이러스의 발견 부분에서 세 번째 줄,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병원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리고 중간 그림에 세균 여과기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보통 세포보다 세균은 한 크기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박테리아, 세균, 잠시만요. 일단 생물학은 용어의 문제가 좀 심각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물학은 영어 교재로 배우시면 용어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시기가 오히려 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생물학 용어들은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약간 좀 생물학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용어들을 교수님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시대가 바뀌면 또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같은 용어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용어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좀 쉬운 것들은 영어 용어를 기억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셔야 되고, 일단 박테리아, 영어 동일하죠. 세균은 완벽하게 동일한 용어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균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건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균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균유는 다릅니다. 근데 균자 한자도 같고 좀 애매모호해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균유는 균류는 버섯하고 곰팡이류를 포함합니다. 생물학 용어로. 그래서 이렇게 균이라고 쓰면 이게 어느 쪽인지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애매하고, 박테리아, 세균 동일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균류라고 나오면 전혀 다른 버섯이랑 곰팡이를 말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지워도 되죠? 중간중간에 좀 영어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국어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지 저도 고민이 많이 돼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좀 신경 쓰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용어 때문에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바이러스의 발견 부분을 보시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길이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3차원으로 따지면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해서 1000분의 1 정도 되죠. 사이즈가 훨씬 작고요. 그래서 세균 여과기에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를 발견을 했죠. 다음 좌측에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 쪽에 가서 줄을 그으시면 모양이 매우 다양, 크기가 세균보다 훨씬 작아 세균 여과기를 통과, 그다음 아래쪽에 유전 물질인 핵산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로 구성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바이러스가 나와 있죠. 이게 하단 그림에 좌측이 아데노바이러스인데 이게 한 12면체쯤 되나요? 이런 모양도 있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는 구형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그림이 있죠. 거기에 박테리오파지라고 써 있죠. 찾으셨어요? 조그만 그림에 중간쯤 그림 첫 번째. 박테리오페이지죠. 정확히는 박테리오페이지인데 얘는 박테리아를 말하는 거고 아까 세균. 다음 페이지는 어원 자체가 먹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용어들인데 페이지라는 말이 나오는 용어들이 군데군데 나오거든요. 이게 먹다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크로는 그대로 크다란 뜻이고 페이지가 먹다입니다. 그래서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면역계의 중요한 세포고 페이지를 이해해 놓으시면 같이 공부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페고사이토시스는 이건 먹다고, 사이토는 세포, 셀하고 어원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균작용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란 단어를 아시면 몇 개를 한꺼번에 암기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생물학은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원들을 좀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박테리오파지, 그냥 파지라고도 하고 정확히는 페이지죠. 그림을 보시면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달착육선? 아무튼 특이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측에 사진 보시면 이게 세균이죠. 대장균, 박테리아를 그 페이지가 들어가서 다 이용한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없다 싶으면 자기 분신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탈출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다시 아까 밑줄친 부분으로 올라가시면 세균보다 훨씬 작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유전물질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핵심 요소는 딱 두 가지인데,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유전물질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바깥쪽에 단백질로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죠. 그리고 그 서브노트에 바이러스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보다 훨씬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오늘 설명 안 드리고 좀 강의를 관련 부분을 진행한 다음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교재에 있는 부분은 쉽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 그으시면 1. 비생물적 특성은 뒤쪽에 세포 소극기관이 없어서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다음 뒤쪽에 둘째 줄 뒤쪽에 숙주 세포 밖에서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고 증식하지 못하지만 핵산과 단백질의 결정체로 존재한다. 자, 위쪽에 세포 소기관이 없다는 건 세포는 그 소기관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는 진화되지 않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나중에 자세히 배울 텐데 굉장히 고도로 진화된 진핵세포의 경우는 소기관들이 분리가 되면서 굉장히 역할 분담이 잘 돼 있고 정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그 원핵세포보다도 원시적인 형태고 필수 물질이 유전물질, DNA나 RNA, 그리고
단백질, 보호하는 단백질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세포 소기관이라고 따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세포의 핵심은 또 세포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백질 보호막 하나로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세포라고 할 수 없고요. 아래쪽에 핵산과 단백질의 결정체로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문장이 좀 애매합니다. 핵산 자체가 결정체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단백질 결정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백질의 결정체라고 곱을 가로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을 이루는 건 단백질은 확실한데 유전물질이 결정체를 만든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아래에 그림을 보시면 좌측을 보시면 이게 뭐 12면체 정도 되는데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에 이 단위 단백질들이 반복적으로 붙어서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특징이 동일한 구조가 시메트리, 그러니까 대칭성을 가지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결정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다시 줄 그으시면 두 번째 생물적 특성, 그다음에 유전물질인 핵산, 그다음에 우측에 유전물질을 숙주세포 안에 주입,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하여 물질 대사를 하고 증식, 아래쪽에 유전현상을 나타내고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즉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기생할 때만부터 쭉 줄을 그으시고 물질 대사, 증식, 유전, 돌연변이, 적응, 진화 뭐 이 정도는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하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숙주 내에 들어갔을 때는. 그리고 바이러스가 숙주 내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이 내용 보시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우측에 바이러스와 최초의 생명체 부분이 있는데 얘는 별표를 하시고 얘는 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쭉 숙주 세포 안에서만 부터 쭉 줄을 그으시면 되고 바이러스는 논리상 그 최초의 생명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밖에 있을 때는 무생물이 있고 숙주 세포 안에 있을 때 생물인데 숙주 세포가 있어야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보다는 숙주 세포가 먼저 탄생한 생명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문제인데 이게 좀 생물학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좌측에 바이러스의 구분 들어가면 세 번째 줄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감기, 독감, 간염, 에이즈, 홍역 정도 줄을 그으시면 되고, 바이러스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우측에 먼저 줄을 그으시죠. 바이러스의 구분, 그다음에 핵산의 종류에 따른 구분, DNA 바이러스, 셋째 줄 아래 RNA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뛰어넘어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그다음에 2번 숙주의 종류에 따른 구분, 동물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 줄 아래 식물 바이러스, 담배 모자익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오 파지 이 정도 줄을 그으시고, 자, 바이러스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핵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유전물질로 DNA를 가질 수도 있고 RNA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뭐 사람이나 뭐 동물들은 DNA만 유전물질로 갖죠. 근데 바이러스는 RNA만 유전물질로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때는 DNA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RNA의 유전 정보를 담아서 가지고 활동을 하죠. 필요할 때 DNA를 만드는 바이러스들도 있긴 한데 예외적이고, 그래서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이 다양합니다. DNA를 갖는 애, RNA를 갖는 애, DNA 더블 스트랜드, 이중가닥이라고 하죠. DNA 두 줄을 유전물질로 갖는 애, RNA 두 줄을 유전물질로 갖는 애, 한 줄씩 갖는 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DNA 바이러스보다 RNA 바이러스가 훨씬 중요합니다.
RNA 바이러스는 그 RNA 자체가 좀 불안정하고 독자적인 복제가 잘못됐을 때 고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DNA는 복제가 잘못됐을 때 고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적은데 RNA는 오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뭐 독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어렵죠. 그 다음에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도 마찬가지고, 이게 플레임은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플레임을 알 필요는 없고 HIV라고는 나올 수 있으니까 HIV는 한번 봐두시고요. 얘도 RNA 바이러스고 위험합니다. 자, 두 번째, 숙주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뭐 동물 바이러스는 당연히 있고 식물도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지문에 식물은 바이러스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식물 바이러스가 있고, 좀 연구가 많이 된 게 그 TMV라고 담배 모자익 바이러스인데, 플레임은 터바코 모자익 바이러스고요. 그래서 TMV인데, 그 담배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담배 잎에 이렇게 반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TMV고요. 그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래쪽에 세균 바이러스. 그러니까 동물 세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있고, 식물 세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원시적인 세균을. 아까 그림을 보신 박테리오페이지가 대표적인 세균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뭐 사진에서 보셨죠? 박테리오페이지가 대장균을 마음껏 이용해 먹고 죽이고 나오는 사진이죠. 그래서 세균만 이 박테리오페이지 T4가 유명한데, T4 같은 경우는 사람 세포나 식물 세포는 아예 감염시키질 않습니다. 세균만 골라서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세균에 대한 바이러스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바이러스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신경 쓰시고, 근데 내용이 어렵진 않죠. 네. 다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XPO 하시고, 여기는 뭐 거의 보실 게 없습니다. 중간에 몇 개만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만 잠깐 설명드리고요. 24페이지 아래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생물학 체계 또는 생물학의 연구 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분자, 세포, 조직,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개체 전에 기관하고 사이에 기관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호흡계, 순환계, 내분비계, 면역계,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통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을 형성을 하죠. 뭐 순환계는 심장이 있고, 그다음에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런 혈관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순환계를 조성을 하죠. 그래서 기관보다 좀 큰 단위가 있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개체군하고 군집. 개체군하고 군집은 우측에 보시면 개체군과 군집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거 별표하시고, 되게 쉬운 내용인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체군과 군집을 구별할 수 있니?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개체군은 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토끼, 같은 회색 토끼죠. 토끼고, 군집은 한 종 여러 종들이 모여서 여러 종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군집은 여러 종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생태계, 생물권이 나와 있는데, 뭐 생태계 우측에 설명이 있죠. 그 생태계 부분도 별표하시고 중요합니다. 줄을 그으시면 생태계, 생물 군집, 그리고 아랫줄에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종합. 생태계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포함됩니다. 얘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햇빛, 그다음에 수분,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생태계는. 군주까지만 그 생물이 포함되는 거고 생태계에는 외부 환경이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생물권은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냥 생물이 존재하는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생물권입니다. 생물을 포함해서. 그래서 육지도 대부분 포함되죠. 바닷속, 심해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으면 다 생물권입니다. 육지 토양에서 뭐 몇십 센치 아래까지 미생물이 있다? 그럼 생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동굴이 있어서 거기에 박쥐들이 있다? 거기까지 다 생물권입니다.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지표에서 상하, 그 다음에 공간적인 전체를 다 보셔야 되고요. 이건 쉬우니까 그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여기는 몇 줄 보셔야 되는데, 한 6줄쯤에 생명과학자인 왓슨과 크릭이 협력하여 DNA 구조를 규명했다. 왓슨 크릭은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좀 내려와서 2번에 3번에 생명과학의 연구에 컴퓨터를 이용,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정보학의 통합 학문인 생물정보학이 등장했다. 개념은 아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 4줄 내려오셔서 GMO, 유전자 변형 생물을 이용하여 식량을 증산하는 기술,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를 만드는 기술, 미생물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X선 회절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한번 보시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측에 사진 보시면 이게 X선 회절인데, 화학물리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좀, X선 회절은 X선을 어떤 시료에 때리는데, 이 시료가 그 격자 구조에 의해서 좀 단순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이 X선이 회절해서 다른 방향으로 튀는데 그 대칭성에 의해서 특정 부분이 에너지가 강해지죠. 그래서 감광을 하게 되면 특정 패턴이 까맣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보고 거꾸로 해석을 하면 결정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이 사진은 로잘린 프랭클린이라는 여자가 찍었죠. 생물학에서는 되게 좀 역사적인 사건인데 로잘린 프랭클린이 DNA를 순수 분리를 하고 엑스레이 회절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했는데 결국 노벨상은 왓슨하고 크릭이 타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냥 생물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왓슨 크릭이 훔쳐갔다는 얘기도 있고 프랭클린이 좀 보여줬는데 왓슨 크릭이 워낙 똑똑해서 프랭클린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캐치를 해서 계속 후속 연구를 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왓슨하고 클릭이 똑똑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엑스레이 회절 사진을 많이 봤는데 사람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내니까. 근데 엑스레이 사진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깨닫고 이 DNA에 아주 심플한 구조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서 그 이중나선 구조를 착안을 했고 그 후속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세 사람 다 뛰어난 과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아쉽게도 프랭클린은 상을 못 받아서 근데 화성 탐사선이 2011년인가 화성에 도착해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그 탐사선의 이름을 로잘린 프랭클린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좀 추모할 만한 과학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그 엑스레이 회절에 의해서 패턴을 받고 거기서 DNA 이중나선 구조를 생각을 해냈고 왓슨 클릭이 그걸 연구를 해서 밝혀냈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줄친 생물정보학 부분은 생물학이 실제 연구를 하면 단백질 하나, 핵산 하나를 연구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을 동시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멀티 스루풋으로 동시에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뛰어난 트렌드죠. 그런 생물 정보학이 있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GMO는 뭐 용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생물인데 뭐 콩의 생산성을 높이고 큰 콩을 개발한다든가, 이게 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용어는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공장기를 만드는 기술. 줄기세포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되죠. 줄기세포라고도 나올 수도 있고 스템셀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스템은 나무의 밑둥입니다. 또는 줄기. 그러니까 잎이 있는 끝부분이 아니라 줄기가 되는 부분이고,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굵은 부분이 있고 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더 가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세포의 분화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뭐 수정란이나 아니면 분화가 되기 전에 세포는 처음 상태로 들어가서 완전히 성체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화가 시작돼서 너는 피부 상피 세포야 라는 명령을 받은 세포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성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화가 되기 전에 초기 상태 세포들이 줄기세포이고, 그 사람의 경우는 어릴 때 척수 쪽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화가 되지 않은 세포가 줄기세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얘를 이용하면 어떤 인공장기든 간이 됐든 뇌가 됐든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거는 이제 물이 오염됐을 때 그 오염물질을 거르거나 아니면 화학물질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상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최근에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독성물질을 없애는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거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사람 유전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아셔야 되는데, 우측에 사람 유전체 사업 이 부분 표시해 두시고,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불렸습니다. HGP라고 했는데, 사람의 유전자가 그 30억 개 정도의 DNA 하나 모노머 단량체, 그러니까 염기쌍이라고 뒤쪽에서 다시 공부하실 텐데, 하여튼 30억 개의 베이스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다 그 서열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국이나 일본 돈이 많은 나라들이 서로 연구비를 내서 밝혔고요. 이의 목적은 그냥 유전자, DNA 서열만 밝히는 게 아니라, 서열을 밝힌 다음에 그 눈이 갈색 눈을 갖게 하는 유전자는 어느 위치에 있다. 그다음에 뭐 까만 머리를 갖게 하는 유전자는 어느 위치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밝히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그냥 서열만 밝혔습니다. 그게 유전체 사업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네. 마지막으로 다 넘어가시고 29페이지에 우측 하단에 백신 부분만 줄 그으시면 되고요. 백신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병원체가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병원체가 항원입니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그에 대항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배출한 물질이 항체죠. 근데 그 병원체를 좀 뜨거운 온도로 뭐 삶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를 자르거나 해서 실제 감염시키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걸 체내에 주입을 하면 병원체의 일부를 사람의 면역세포가 인식을 해서 똑같이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실제 살아있는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수의 면역 세포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고 항체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을 공부하시면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내가 당한 항원에 대해서 병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응력이 뛰어나집니다. 그 과거에 일어났던 걸 기억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만든 의약품이 백신이고 감염성이 있는 병원체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염성이 없거나 아니면 죽긴 또는 일부 그런 병원체를 사용하는 방식이 백신입니다. 그래서 뭐 기초적인 용어들 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잠깐 쉬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